음,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실제 책으로 갖고 있는 친구가 있나? 최서영, 서영아, 마이크 안 되나? 네, 너 책으로 갖고 있어, 이거? 공산당 선언? 아니요. 저 쌤이 보내주신 거 읽었어요. 박준엽, 네, 너 책으로 갖고 있지, 이거? 네, 음. 몇 페이지쯤 되냐? 131쪽이요. 131쪽이라고 하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 무슨 시집처럼 생겼고, 실제 공산당 선언 내용 뒤쪽에 서문이라든지 주석 해설 다 빼면 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지? 그래서 준엽이는 몇 페이지까지 읽었나? 40쪽이요. 음, 40쪽까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공산당 선언은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설명해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칼 마르크스처럼 이 논쟁적인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 없을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독일의 철학자예요. 그리고 어, 태어나는 해도 굉장히 좀 논쟁적인 숫자네요, 그지? 1818년에 태어나서 그리고 1883년에 사망한 그 수염이 아주 특징적인 칼 마르크스입니다. 일단 관련된 철학자가 이 프리드리히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마르크스 이전의 독일 철학자예요. 독일 관념론 철학자. 마르크스의 일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 유키트리인가? 서울대학교 철학과 무슨 그 유인물에서 이게 인터넷에 드래그를 했는데 일단은 유대인 그 가정에서 독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음, 그다음에 이 청년 시절에 본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이런 공부들을 했고 해결 철학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선생님 설명할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겔이라는 철학자는 세계를 어떻게 파악했냐면 변증법이라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세계는 변증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의 구성 원리가 변증법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독일 관념론 철학자예요. 독일 관념론의 전통이나 뭐 이렇게 하면 그 칸트로부터 시작하고 헤겔이 나오고 뭐 이러는데 이 해겔 변증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합이야. 한 5년 전쯤에 수능에 해겔의 변증법이 실제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정말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한 어, 이 지문이었어. 간략히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것은 그 반대와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은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반대되고 이런 거.
이쪽을 어떤 남자라는 성분으로 보면 반대는 뭐겠어? 여자라는 성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어른이라는 성분을 정의라고 보면 반대는 어린이, 아이라는 성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을 인간이라고 보면 이쪽은 뭐 동물이라고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어떤 존재는 그 반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상충하면서 존재한다. 우리 뭐 여당이 있으면 야당하고 싸우고, 그지? 어떤 진보당이 있으면 보수당하고 싸우고. 이 생각해보면 세상은 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네? 아, 선생님이 정이면 반은 뭐겠어? 제자가 있지. 제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선생님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있어야 노예가 존재하고, 노예가 있어야 주인이 존재하고. 이런 것이 세상의 구성 원리라는 거야, 아예. 이분법적으로 서로 대항하는 정과 반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과 반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종합된다는 거예요. 종합된대. 정립된 어떤 것은 항상 반정립과의 관계성 속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투쟁하는데 그것이 종합돼서 그 상위로 합쳐진다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족이 형성된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이라고 생각한 어떤 것도 당연히 반을 만나서 정이 되고 새로운 합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일종의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변증법 할 때의 변자가 말하다, 그 다이얼로그 할 때 그 말하다의 뜻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말할 변자를 쓰는데 우리가 대화할 때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반대 사람이 반대 주장을 하고 이 주장들이 서로 주고받다 보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해서 이 찬성과 반대를 모두 종합한 어떤 의견으로 종합되지. 이런 것을 변증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해겔이 이 변증법을 어디다 적용했냐면 역사에 적용했어. 그래서 역사니 예술이니 이 모든 것은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진보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삼성의 갤럭시라고 하는 핸드폰이 정에 대한 반으로 경쟁을 시작해. 그러면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합쳐져서 카메라 화소수가 높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갤럭시가 접는 폰 만들면 아이폰도 이제 접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되지. 그 종합되는 어떤 게 있으면 또 다른 어떤 것이 나와가지고 경쟁하다가 새로운 신상이 또 새롭게 나오고 얘는 또 누구와 새로운 신상이 나와가지고 경쟁해서 점점 더 질 좋고 성능이 뛰어난 핸드폰으로 가고 있잖아.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변증이지. 변증법으로 스마트폰의 발전사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에 따른 변화하는 모든 것은 해겔에 의하면 역사든 그것이 미술이든 음악이든 간에 예술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변증에 통해서 물질과 정신 뭐 이렇게 하면 둘이 다투다가 물질과 정신이 하나가 된 어떤 고전 예술이 되고 또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전한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해겔의 역사관인데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디자인한 이 강력한 철학자인 마르크스한테는 청년 해결학파라고 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된 거라고, 경험이 된 거라고.
왜 그러냐면 마르크스가 뭘 가져왔냐면 이 변증법에다가 뭘 더했냐면 유물론이라는 것을 더했어. 해겔은 지금 관념론이라고 했는데 이 관념론과 유물론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해겔이 이런 정반합을 통해서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투쟁의 결과에 따른 새로운 것,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고 본 것은 변증법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인데 이것에 그러면 이렇게 작동하는 그 원리의 그 동력은 뭐냐? 그럼 역사를 이렇게 정반합으로 이끌어가는 그 힘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역사 그 자체가 대문자로 쓸 수 있는 이 고유명사인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세계 정신이 이 세계는 이 정신의 산물인데 이 정신이 스스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그 머릿속에서만 추상적으로 있는 관념론이지. 그런데 마르크스가 볼 때는 이 관념론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유물론 할 때 유자는 이 오직 유자, 선생님이 맨날 가르치는 이 오직 유자, 유물론, 세상은 오직 물질로서만 존재하지 어떤 새로운 관념, 그 추상적인 관념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가 유물론인데 이 유물론을 가지고 여기다가 변증법적 사관을 검증법적 사관을 결합한 형태의 하이브리드를 만든 거예요. 이걸 변증법적 유물론,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르크스는 역사가 5단계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원시 종합, 아이고, 원시 공산사회. 1단계는 원시 공산사회인데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그 지금 뭐 그 아마존이라든지 폴리네시아라든지 이런 데 사는 원시 부족들 있잖아. 아마존의 눈물에 이렇게 어, 이, 그 나오는 그 그냥 모여가지고 함께 사냥하고 사냥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사회가 역사 단계의 1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시 공산 사회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누가 능력이 많아서 많이 생산하든 능력이 없어 조금 생산하든 상관없이 골고루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가져 갖는 사유재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원시 공산 사회에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생기고 빈익분 부익부의 작동에 따라서 노예제 사회라고 하는 2단계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2단계 사회는 주인하고 노예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사회예요. 이 노예 면접법은 이제 해겔의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어쨌든 주인하고 노예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 노예는 주인이 때리지만 않고 밥만 먹여주면 그냥 일을 계속 하는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겨우 시킨 것 정도를 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생산성은 클 수가 없어. 자, 물론 원시공산 사회는 아예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내 거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굳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것을 막 모으려는 욕심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생산력은 원시종산사회는 엉망진창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원시사회에 그 이 사람들한테 이 돌도끼를 사용해가지고 나무를 베서 집을 짓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쇠도끼를 갖다 주면
이 원시 공산사회의 그 부족들은 엄청 좋아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쇠도끼, 돌도끼를 가지고 하루 종일 걸려서 이 집을 한 채를 만든다면, 그럼 쇠도끼가 10배 효율이 있다고 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아, 이제 집을 10채를 짓겠구나, 얘가 하루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얘 원시공산 사회의 돌도끼 대신에 우리가 신문명인 이 하이테크 문명인 이 쇠도끼를 갖다 줬기 때문에 집을 10배 이상 크게 짓거나 10배의 더 생산성이 높아지겠구나.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겠구나라고 해도 가서 들여다보면 10분의 1만 효율적으로 일해서 집 한 채 진 다음에 나머지 9시간 90%는 놀더라는 거예요. 이게 원시공산 사회의 특징이지. 왜? 내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것이 없고 우리의 것이 있으니까 뭐 결국 나 혼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뭐 많은 것을 만들어 봐야 별로 그 인센티브가 없는 거지, 개인한테는.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놀 시간이 많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사회지. 그런데 사회재산이 생기면서 2단계 노예제 사회가 됐는데, 이 노예제 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일단 생겨서 정과 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첫 번째 단계에서 노예들이 주인하고의 노예 변증법이나 이런 원리를 통해서 노예가 해방돼서 두 번째는 봉건제 사회가 된다. 이 3단계, 역사 발전 5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가 봉건제 사회예요. 봉건제 사회는 이번에는 봉건 영주와 농노의 관계죠. 영주가 있고 그 밑에 계약된 농노가 있어. 물론 농노는 노예제 사회의 그 노예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 왜 그러냐면 봉건제 사회는 농노가 사유재산이 있어. 그래서 세금을 걷어. 이건 뭐냐면 우리 소작을 생각해 보면 간단한데 소작농이 땅이 없으니까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100가마를 이렇게 가져 수확을 했어. 그러면 주인한테 세금으로 50%를 바치고 자기가 50%를 갖는 5대5의 분할로 50가마가 내 거지. 그런데 50가마 먹고 살기 힘든다면 어떻게 되겠어? 열심히 농사를 져서 120가마니를 생산해. 노력해서. 그럼 어떻게 돼? 내가 10%가는 60가마니를 생산할 수 있지. 물론 이렇게 해서 영주는 이 농노의 이기심을 활용해서 자기의 그 수익을 더 늘리는 방식의 이런 방식으로 사회를 작동시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우리 고려 광종 시대인가 노비 안건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리고 뭐 산노비들을 해방시키고 이런 것들. 왜 그런 정책을 써? 노예에서 농노로 평민으로 가면 뭐야? 세금도 바치고 자신의 인센티브 때문에 노예 때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겨우 하고 안 맞을 정도,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는데 이제 내게 생기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누구를 더 부자로 만들어? 영주를 더 부자로 만들지. 그래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 관계에서 자유가 더 생기는 방식으로 노예가 농노로 그래도 발전했지. 그리고 어때? 아까 얘기했지만 원시공산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에서 봉건제 사회로 넘어갈 때 생산성은 더 늘어나지. 인센티브를 적용하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잖아. 그런데 봉건제 사회는 다른 말로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데 이 농노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영주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먹고 살 만큼 되면 또 생산을 안 해.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양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을 타면 안 돼.
얘 평민이 아무리 그 부자여도 집을 몇 칸 이상짜리 집을 가지면 그건 불법이야. 왜? 신분제 사회에서 그런 것들 차단해놨다고. 이런 신분제 사회가 이걸 차단한 이유가 사회 생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이 어떤 신분적 한계를 지어놓지 않으면 욕망이 끊임없이 있어 다투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법이라든지 혹은 법률에 의해서 욕망의 크기를 태어나면서 갖게 된 선천적 신분에 따라서 고정시켜 놓는 것이 바로 이 봉건제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이 농노들이 평민이 되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신분제가 사라지지.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누가 나타나? 이 책에서 나오는 부르주아.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에 뭐 시민혁명이다. 그래서 시민 계급이 이렇게 혁명을 주도해서 신분제를 없애고 단두대에서 다 귀족들의 모가지를 날리고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 이게 시민혁명이잖아. 그럼 우리가 시민이니까 우리도 다 시민이고 모든 사람이 다 시민이었겠거니 생각하는데 거기서 시민은 부르주아를 뜻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신분은 낮지만 귀족이 아니지만 엄청난 부를 이 신학로가 개척되고 이 식민지가 개척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부를 벌어들인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이 모시고 있던 영주라든지 국왕에 대한 충성을 끊어버리고 걔네들을 죽여서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르주아 혁명, 프랑스 혁명 같은 거지. 영국의 시민혁명 같은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사회가 뭐야? 신분이 사라진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마르크스가 살고 있던 시대가 바로 봉건제가 사라지고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으니까 지금 1800년대, 1828년도에 태어난 마르크스가 1800년대 사람인데 그때는 벌써 이 자본주의 사회가 꼽히기 시작한 거죠. 신분보다는 이제 돈이 더 중요하고 그 자본가들, 부르주아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 당시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수준의 노동이지. 뭐 열 몇 시간씩 일을 시키고 이 식료품비도 살 수 없는 정도의 임금을 주면서 어린아이 3살, 뭐 4살, 5살짜리 어린아이들도 다 일을 시키고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하는 그런 방식. 그런 자본주의의 모순 안에서 마르크스가 볼 때는 이 앞에서 헤겔이 얘기한 변증법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유물론 이걸 합치면 아 어떤 귀납적인 이 사회의 루틴이 이 형식이 보이더라는 거야. 원시공산 사회 이후에 사유재산이 생긴 이후에 결국에 노예제 사회든 봉건제 사회든 자본주의 사회든 기득권을 가진 존재와 기득권을 갖추지 못한 존재가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은 상태에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이 형태가 노예제 사회든 그 사회가 뒤집어 엎어져서 영공건제 사회가 됐든 그것이 다시 뒤집어 엎어져서 부르주아와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로 나뉘는 자본가인 공장주 사장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와 자본이 없어서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공장에서 일해야지 먹고 사는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영주 농노 관계 주인과 노예 관계와 다를 바 없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이 사회의 실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회 구조가 여태까지 4단계까지 바뀐 걸 보니까 노예제 사회 안에서 노예가 농노가 되는
이런 봉건제가 출발할 수 있게 됐고 이 영주와 농노의 관계에서 농노의 일부가 부르주아가 되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는 이 다수의 약자들이 새로운 사회의 주인공이 되면서 노예가 이 농노로 변신해서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농노의 일부가 부르주아가 되고 이렇게 또 분화돼가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생산성이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생산성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크스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칸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사상을 뭐라고 했냐면 과학적 사회주의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뭐야? 여태까지 있었던 귀납적인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안에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과학이잖아. 마찬가지로 변증법과 유물론. 아까 해겔은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시대의 어떤 정신, 세계정신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정반합의 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은 뜬구름 잡는 약간은 신의 자리를 그냥 말만 세계정신이니 절대정신이니 이런 것으로 바꿔는 관념론적인 이거 약간 허상 같으니까 과학적인 유물론, 물질적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역사 발전은 뭐야? 물질 생산성의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이에요. 물질로 다 설명했잖아. 또 물질을 가진 존재와 물질을 못 가진 자의 변증법적 투쟁이라는 점에서 해결이 갖고 있는 변증법적 사관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겨 이제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못 가진 자의 싸움이 자꾸만 소수의 가진 자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식으로 사회를 변혁시켜 가니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폭력혁명을 통해서 제껴버리고 이제 모두가 평등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갈 것이다. 최종적으로 공산주의, 원시공산 사회처럼 모두가 사유재산 없이 자신의 능력만큼 일해서 각각이 알아서 생산하고 그 생산량을 잘 조직해서 국가가 잘 조직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필요만큼 다들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이상적 사회에 도달할 것인데 그 과도기적으로 그러려면 부르주아를 철폐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이 생산수단, 지금은 이 부르주아가 자본을 바탕으로 공장도 가지고 있고 모두 갖고 있고 하니 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유산계급인 부르주아를 철폐하고 그 생산수단을 이 프롤레타리아가 세우는 국가로 다 가져와서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인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고 이 사회주의 세상을 잘 운영해서 이런 국가마저도 사라지는 그래서 모두가 그냥 자유롭고 평등한 원시 공산 사회 같은 낙원이 찾아올 텐데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세계가 이런 모습인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어, 마르크스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이런 생각은 왜 펼쳐질 수 있냐면 당시의 자본주의가 너무 비인간적으로 인간들을 노동자들, 프로레타리아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기존에 보지 못했던 미중의 어마어마한 부와 향락을 과거의 영주들과 귀족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정도로 비참한 정도의 그 임금을 주고 말도 안 되는 방식의 노동을 시켜가지고 이 사회 갈등이 최고조가 됐을 때에 이 혁명가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이 혁명을 성공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억압받은 억울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 변혁은 왜 일어나냐면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전에 허균의 호민론이라는 책을 같이 읽었을 텐데 이 호민은 백성이 세 종류인데 홍민, 원민, 호민이 있다. 위에 엘리트들이 위에 높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면 맞고 두드려 패면 맞고 수탈하면 수탈 당하는 사람이 항민이야. 바보 같은 백성. 그런데 그렇게 항민을 자꾸 수탈하면 항민이 뭐가 돼? 원민이 돼. 원망할 원자를 써서 원방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백성, 원민이 돼. 항상 그냥 똑같은 마음의 마음을 가는 항민에서 원민이 돼. 원민이 늘어날 때 호민, 사나운 기운을 갖고 있는 호민, 일종의 혁명가죠. 혁명가는 혁민과 호민 속에 숨어 있다가 원민들이 빡침이 게이지가 찰 때 어떻게 한다고? 이들 앞에 서서 원민을 부추겨. 야, 이따위 세상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돼? 한민도 살겠다고 원민과 손잡아서 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이게 혁명이지. 이런 방식으로 모든 시대가 뒤집어 엎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이 허균의 호민론처럼 마르크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소수의 부르주아가 어마어마한 착취를 해서 이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원한의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이 충분히 가득 찼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혁명에 성공할 수 있어? 이 프롤레타리아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이 사회는 앞으로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그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라고 부추기면 이렇게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파업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를 다 뭐 기존의 부르주아들이 봉건 사회의 영주를 단두대에서 죽였듯이 그런 식으로 숙청해버리고 새로운 공산 사회가 열릴 것이다. 이런 희망들을 부추기는 거지 밑에서. 왜? 그러면서 이유를 계속 찾아주는 거야. 어떻게 찾아줘? 세계를 봐라. 이 세계는 노동자들, 결국에 일하지 않고 자신 돈 많다고 그냥 놀고 먹는 저 부르주아들이 이 세계를 생산한 게 아니다. 실제 생산 누가 했다?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세상이다. 저 아파트 봐라. 저 댐들 봐라. 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산물 봐라.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야? 노동자들, 니네들이 만든 거 아니냐. 그런데 니네들이 이 노동의 산물의 주인이냐? 아니지. 먹고 살기 힘든 정도로 희망이 없을 정도의 쥐꼬리 많은 월급만 받고 있지 않냐. 이건 뭐다? 결국에 부르주아가 일하지 않고 착취하는 거다. 이렇게 원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세계의 주인은 니네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억압됐다고 생각하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모아가지고 혁명에 나서겠지. 그 결과가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이 사회주의 혁명이 실제로 일어나서 세계가 정확하게 반절로 나뉘어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로 나뉘었던 게 지난 세기지. 그 철학적 아이디어와 이론과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낸 이거를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이데아, 이상적인 것에 대한 로고스, 논리라는 것인데 이념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도 누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물론 있어. 마르크스가 혼자서 만든 건 아니야. 하지만 마르크스가 기존에 있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집대성해서 이런 정교한 이론을 만들고 이것을 설득시켜서 만들어낸 혁명이 레닌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련을 만들지. 그리고
이것에 영향을 받은 중국이 마오쩌둥이 이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을 공산화하지.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으로 독재를 하고 시진핑이 공산당의 우두머리인 것이고 지금 러시아로 소련이 붕괴돼서 러시아가 됐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러시아 군인들이 소련 깃발을 들고 막 가고 있잖아요. 왜? 과거에 우리가 소련이었다. 어, 이런 사상들이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망명을 해서 이 신문사도 만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당도 만들고 혁명도 해보려고 하고 했는데 자꾸 실패했어. 그래서 마르크스는 결국에 영국 런던에 망명을 해서 이렇게 살았고 경찰에 수배당하고 이러니까 혁명가니까 그러다가 어, 뭐 신문사도 차리고 라인신문 같은 거 그리고 제2터내셔널이라고 해서 국제공산주의 회의 같은 것도 열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인데 1856년에 자본론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분석한 자본주의가 이런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역사적인 연구서를 만드는데 이 책이야말로 정말 이 공산당 선언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뒤집어 엎은 어떤 강력한 이론을 만든 이데올로기 책이고 지금도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기반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의미가 없어진 책은 아니지. 그리고 어, 만년에 이제 자본론을 완성하고 어, 이 평생의 동지였던 엥겔스. 엥겔스는 엄청난 부자인데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뛰어난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상가 그리고 혁명가를 평생 옆에서 서포트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혁명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 이 책 그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 책도 함께 공저를 한 책이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 책은 1848, 1848년에 이제 발표된 책입니다. 이 책은 뭐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책인데 선생님 본문을 다루는 이유는 본문 자체가 너무 짧고 그리고 어, 이 본문이 이게 워낙에 오래돼서 저작권도 사실 대체로 다 없어지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원문으로 봐도 문제 없을 만한 글이라고 생각해서 올려놨고요. 어,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이 책의 서두는 이 여러 사람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어떤 문장으로 진짜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범을 삼기도 하는 글이어서 앞쪽 부분을 시간이 가용한 대로 선생님 좀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이 표현은 패러디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죠.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하나의 유령이 뭐 네포를 배회하고 있다. 뭐 진심팩토리라는 유령이 뭐 이렇게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의 모든 세력들 즉 교황, 짜르는 이제 러시아의 그 황제지 메테르니히와 귀족 이거는 이제 메테르니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그 수상인데 이 메테르니안 제상이 나폴레옹 그 전쟁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원래 체제 빈 체제라고 해서 반동으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려버리고자 하는 그런 복고적인 혁명의 어떤 사회 변혁을 옛날 봉건 사회로 돌아가자 왕 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던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의 북진파와 독일의 경찰이 이 공산주의란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성 동맹을 맺었다. 뭔 얘기야? 이 하나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세속은 사상이 우리가 갖고 온 사상이 이 모든 권력자와 기존의 존재들을 단합시켜서 우리를 때려잡는 동맹을 맺게 할 정도로 우리는 강력한 유령이다 이거. 반정부당, 정부에 반하는 당치고 정권을 잡고 있는 자신의 적으로부터 공산당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 이 당시부터 그랬나 봐. 이 당시부터 어떤 기득권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다 너 빨갱이지 공산당이지 하는 것이 이 마르크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 반정부당 치고 더 진보적인 반정부당이나 반동적인 적들에 대해 거꾸로 공산주의라고 낙인 찍으며 비난하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다는가. 이 사실로부터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 공산주의는 이미 유럽의 모든 세력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 이거 거의 원형적인 사고지. 원형적 사고라고 하지. 오히려 좋아. 럭키키. 뭐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볼 때는 우리를 때려잡겠다고 하고 우리를 무슨 위험한 그 유령이라고 하고 사람들마다 공산주의자 욕할 때 쓰는 이 공산주의가 드디어 인정을 받았더니 오히려 좋아.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경향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제 소문이 아니라 당 자체의 선언으로 대체할 절호의 기회가 닥쳐왔다. 와, 엄청난 낙관주의지. 사람들이 공산주의란 욕을 모두가 쓰고 있고 공산주의를 때려잡겠다고 권력자들이 다 연합을 하고 있으니 이때야말로 우리가 공산당을 만들고 선언할 때다. 이런 목적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이 런던에 모여 다음과 같은 매니페스토 선언을 입안한다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한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역사발전 5단계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그 유명한 말을 하는데 이것도 뭐 거의 전설적인 말이지.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뭐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이 바로 역사의 발전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야. 여태까지 모든 역사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싸워가지고 못 가진 자가 이겨온 역사라는 거야. 자유민과 노예 1단계지, 2단계지. 귀족과 평민 2단계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동업조합은 길드라고 하는데 장인과 직인, 가진 자 못 가진 자 요컨대 서로 영원한 적대 관계에 있는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왔다.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마르크스가 우리 사회를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는 못 가진 자한테 안 주려고 하고 못 가진 자는 가진 자한테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 보수당은 부자들을 옹호해서 세금을 적게 걷겠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부자들이 세금을 조금 내고 싶다. 반대당은 부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독점했으니 그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려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일부를 보전해줘야 된다. 복지 정책을 해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 결국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투쟁의 역사가 바로 우리 사회의 역사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사실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리고 이 투쟁은 항상 사회 전체가 혁명적으로 개조돼서 바뀌거나 그렇지 않으면 투쟁하는 계급들과 함께 몰락하는 것으로 끝나가지고 새로운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투쟁의 결과가. 예전에는 역사상 각 시기마다 거의 어디서나 사회가 각종 신분으로 완전히 분열된 상태인 각종 사회 위계질서, 하이라키가 발견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귀족, 기사, 평민, 노예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었고 중세는 봉건영주, 가신, 동업조합, 장인, 농노가 있었으며
다시 이 계급들은 특수한 계급으로 또 나눠지는데 결국 얘네들끼리 싸운 거라고. 봉건 사회가 몰락하고 새로운 부르주아 사회, 이건 뭐야? 자본주의지. 신분제 사회, 봉건 사회, 신분제 사회야. 자본주의가 와도 또한 이 역사기 때문에 계급 투쟁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즉 부르주아지의 시대는 부르주아지는 유산 계급이라고 해서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뭐 부자들이지. 계급 모순을 단순화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뭐야? 그게 마르크스가 볼 때는 과거에는 이렇게 복잡한 귀족, 평민, 귀족, 기사, 평민, 노예, 그 또 노예는 등급이 몇 단계, 평민은 몇 단계 이런 세분화 됐었는데 그 자본주의 사회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 돈 가지고 있는 유산 계급과 돈 없는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로 그냥 이분법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화되니까 어때? 사회 전체가 두 개의 적대 진영으로, 즉 서로 대립하는 두 계급인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 서로 분열되었다는 것이다. 중세의 농노로부터 초기 도시의 자유민이 생겨났고 이 시민층으로부터 부르주아지의 첫 번째 요소가 나왔어. 얘네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아프리카 회항로의 발견은 부르주아지에게 신천지를 열어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했어. 그래도 동인도와 중국 시장, 아메리카의 식민화, 식민지와의 교력, 교환 수단과 상품량의 증가는 상업, 항해, 공업에 전례 없는 충격을 가져왔어. 그리하여 무너져가던 봉건 사회 안에서 혁명적 요소를 급격히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봉건제를 구조적으로 붕괴시킬 만한 역사적인 주체를 만들어냈는데 그 역사적 주체가 바로 시민계급 부르주아고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지만 뭐야? 결국에 봉건제 사회 안에서 착취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신분, 2신분, 성직자와 그 귀족들한테 어마어마한 세금을 뜯기고 있었다고.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얘네들이 다 향락을 즐기고 이루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무장해서 얘네들이 단두대에서 다 날려버리는 거지. 이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자는 거야,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 부르주아에 의해서 생겨났고, 부르주아에 의해서 각성하게 됐으니,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날려버릴 때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게 아이디어야. 간단한 아이디어. 그래서 예전에 봉건적 또는 동업조합적 공업 방식, 공업경영 방식은 새로운 시장과 함께 늘어난 수요를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어. 그래서 조직을 대신한 것이 바로 매니팩처, 공장의 시작이야. 물론 이제 기계공업으로 막 돌린 건 아니고 공장제 수공업을 매니팩처라고 합니다. 동업조합의 장인들은 매니팩처 공업에 종사하는 중간 계급으로 밀려났으며 서로 다른 동업조합 사이의 분업은 개별 장업장에 이어지는 분업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못 자르는 철사 자르는 매니팩처 아니 공장 이렇게 그 간해수공업 동업조합 그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못 만드는 곳, 못 파는 곳 이렇게 동업조합들이 따로 분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통합돼서 하나의 거대한 매니팩처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알아서 단일 기업 안에서 분업이 됐다. 이쪽은 뭐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선생님 간략히 설명하면 어, 이러면서 부르주아지가 유산 계급이 어떻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부르주아의 역사를 어,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지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프롤레타리아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어떻게 해야 이런 혁명들을 일으켜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고 부르주아를 몰아내서 부르주아가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부를 이 사회 공적인 것으로 나눠야 한다, 나눠 갖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바로 공산당 선언의 간략한 내용인데, 어, 그 요약이 이 부분이어서 이 요약 부분들만 선생님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공산당 선언은 프롤레타리아가 다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왜 우리가 쪽수가 훨씬 많으니까, 노동자가 이렇게 사장 숫자보다 노동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냥 다 무장해가지고 파업도 하고, 파업을 통해서 사회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때 무장도 하고 해가지고 부르주아지가 갖고 있던 개인의 토지를 몰수해서 그 토지를 국가 걸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레닌이 러시아에서 소련을 구축할 때 만든 방식이지. 그 다음에 고율의 누진세를 때리자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데다가 아예 거기다가 누진세로 이렇게 같은 비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비율 자체를 높여서 부자한테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자. 그리고 상속권 폐지한다. 상속은 뭐야?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상속받아서 부자로 태어나니까 이런 거 불공평하다. 안 돼. 평등해야 돼. 그래서 상속이라는 것은 없다. 이 사회에. 다 국가로 다시 환원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재수는 뺏는다. 재산은 뺏는다. 과격하죠. 국가 자본과 배타적 독점권을 가진 국립은행을 만든다. 개별은행들이 돈으로 이자놀이하고 이런 것도 금지하라. 그냥 은행은 국립은행 하나만 유지해. 모든 운송수단은 교통은 다 국가가 다 운영해. 개인적으로 자가용 운영 못하게 하고 그냥 다 운송수단 다 국가가 나눠줘. 필요하면 나눠주고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녀. 그런 것들은 개인 기업이 개인 회사가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가 다 세금을 운영한다. 그 세금은 지금 이렇게 다 몰수한 재산으로 운영하는 거지. 국영공장의 수를 늘리고 공동계획에 따라서 이게 계획경제지. 국가가 이제 알아서 계획하겠다는 거야. 니네들 개개인들의 이기심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건 끝났어. 국가가 필요한 만큼 모두가 평등한 만큼 효율적으로 생산할게. 그 다음에 모두 일하지 않는 사람 없어. 여태까지 부르주아 놀았지, 돈 많으면 놀았지, 이제 노는 사람 없어. 다 일해. 그 다음에 농업하고 공업은 운영을 결합해. 도시와 노동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뿌리 뽑아버려야 돼. 모두가 평등해야 돼.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 모택동에 공산화한 다음에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뽑아다가 적어도 1년에 몇 개월은 농사짓게 시골에 보내잖아. 모든 아동에 대한 사회적 무상교육. 지금 이건 너무 당연하지. 이런 게 지금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의 이런 주장들을 받아서 안마하려고 하고 있는 안간힘 같은 거지. 과거에는 교육은 그냥 다 사교육밖에 없었단 말이야. 돈 내서 배우는 거지. 오늘 같은 아동들의 공장 노동 폐지. 이것도 뭐 지금 너무 당연하게 이 어린이들이 공장에서 10시간씩 뭐 이렇게 폭탄 만들고 이런 것들 당연히 금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마르크스 당시에는 신성한 계약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해서 아동도 굶주리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고 싶고 아동을 쓰고 싶은 사장이 있다면 두 사람이 계약했는데 이 신성한 계약을 왜 말리냐 이거야. 지금 누가 아무리 그 자유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아동들이 공장에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돌아가던 사회라고. 그런 혁명이 일어날 만도 하죠. 어떻게 보면. 교육과 물질 생산을 결합하는 것. 이런 건 뭐 이제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목표다. 그래서 근거들은 이러한 것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동자가 중심이 된 사회를 만들 것인데 이런 사회주의 이론 중에
그 과거에 만들어진 사회주의 이론들은 좀 헛소리고 우리가 만든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진짜니까 우리 믿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뭐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는데 이 문장도 엄청 유명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견해의 의도를 감추는 것을 경멸받은 일로 여긴다. 우리는 이제 숨어서 활동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사회에 우리의 주장을 알리고 이 주장을 설득하고 설득 안 되면 폭력적으로 이로 갈 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현존하는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겠대. 이 정도면 거의 뭐 어, 혁명적 선언이죠. 지배계급으로부터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리라. 하라.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이번 혁명을 통해 이룰 것은 오직 쇠사슬 뿐이고 얻을 것은 세계 전체를 얻을 거래. 아, 격문이지. 격동적으로 이렇게 부추기는 거지. 이 혁명의 결과로 우리는 쇠사슬을 끊어버릴 거고 우리의 주인들이 우리를 착취해가지고 부르주아가 우리를 일시켜 먹어가지고 지들 떡렁거리고 일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 상속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다 없애가지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 거고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고 노동자로서 어떤 이렇게 최선을 차고 있던 거 벗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세계의 주인이 될 거라고. 그러니 어때?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야 단결하라. 왜 세계는 민족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국가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지니까 이 못 가진 자들이 다 힘을 합하면 세계를 그냥 단순하게 다 똑같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국가 단위에 다 없애고. 선생님이 이 시간 관계상 좀 그냥 그 집약적으로 요약을 했는데 어, 다음 주까지 사실 이 정도 분량은 A4로 뽑아봤더니 중간급 많게 해도 10장 내외야.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를 알 수 있고 물론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야.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안 됐고 지금 우리는 아직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런 문제 그렇다고 지금 뭐 자본주의가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모순들도 분명히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였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는 적용 가능한 어떤 방식인지 아니면 모순을 갖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보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